네,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하는 게 조금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또 현장에서 이미 겪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킬레스 건염이 생각보다 요즘에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도 그런 회원을 수업을 해드린 적이 덜어 있거든요. 일단은 선생님들이 현장에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좀 만나기 시작했다 그러면은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재미난 게 뭐냐면은 건염 같은 경우에는 뒤에 설명드리긴 하겠지만, 이게 건이 이제 스트레스가 굉장히 누적이 돼서 조직 손상이 심할 때 만성화가 될 때 건염으로 발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도 흔히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특징이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맡은 사람들은 다 젊으신 분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원래는 이렇게 진행하려고 했으나 논문을 몇 편 준비를 했는데, 보다 보니까 논문을 한 6편, 7편 본 것 같아요. 오늘 테이핑 강의 갔다가 간단하게 하려고 했는데, 논문을 보다 보니까 6편, 7편을 봤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소개하는 걸로 좀 바꿨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 건염이 왜 생기냐? 그러고서는 힘줄의 과도한 부하가 주 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는데, 이 아킬레스 테인노패시 그 환자 같은 경우에는 통증, 그리고 부종, 족저근골근의 기능 경화, 그리고 반응성 근력 저하 이런 것들을 보인다라고 해요. 그리고 치유 실패 반응, 우리 몸이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여러 반응들이 생기고 조직도 회복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런 치유가 이제 더 이상 되지 않는 겁니다. 실패를 하게 되고, 이러한 상태는 퇴행성 변화를 만들게 되고, 이게 만성 건병증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부하 수용력이 감소하고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제 건염이 되게 된 사람들을 보면 일단은 구조적으로 손상이 명확하게 보이고요. 그리고 뭐 아킬레스 건염은 아니긴 하지만 이 후경골근 건염 같은 경우에도 이제 족부가 완전히 내려앉고 구조의 변형이 많이 보이게 되거든요. 자, 이런 게 이제 생기게 되면 이제 만성하게 되고, 건태행의 특징 중에 하나는 우리가 운동을 하게 되면 퇴행된 건이 다시 좋아지는 게 아니고 이미 있는 건이 강해지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미 안 좋아진 것들은 다시 엄청 좋아지지 않는데요. 그래서 재활을 할 때 남아있는 것들을 이제 잘 쓰게 만드는 쪽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예전에 이제 저희 차여대 박사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셨거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래서 이제 대표적인 아킬레스 건염 재활 운동 중에 하나가 굉장히 고전적인 운동인데, 알프레드슨 힐 드랍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환자들의 집에서 이제 개인 운동을 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알프레드슨이라는 사람이 만든 건데, 현재 이제 아킬레스 건 재활에 대한 프로그램이 크게 이제 나오는 이야기들이 뭐냐면은 이센트릭 프로그램들이 주로 나오고, 또 거기에 추가로 헤비 웨이트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거의 두 가지인데, 이 어떠한 이론이든 간에 근간에 드는 프로그램이 이 알프레드슨 힐 드랍 운동 프로그램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게 그 편심성 건병증 치료에 기준이 되는 편식성 운동의 개념을 확립하고 대중화시킨 프로그램이 알프레드슨 힐드러 프로그램이다. 자, 그리고 방법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진행을 하냐면은 이 가정운동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이런 계단이나 또는 이제 문턱 같은 것을 활용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양발을 이렇게 올려놓게 되시고요. 그리고 균형은 항상 난간이나 벽 같은 걸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릎은 나란히 잘 펴고 두시고요. 그리고 나서 양발로 올라가고 한 발을 놓고 한 발로 편심성 수축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양발로 올라가고 이렇게, 그리고 한 발로 내려오고, 한 발로 내려오는 다리 같은 경우에는 건 재활이 필요한 한측 다리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이렇게 양발로 올라가고 한 발 띄우고 한 발로 내려가고 그리고 다시 양발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하게 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12주 동안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하루에 180회를 진행을 합니다. 문턱이나 계단을 이용하시게 되시고, 그리고 방법 같은 경우에는 비복근이랑 이 두 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는 무릎을 펴고 하고 하나는 무릎을 굽히고 하고, 방법 같은 경우에는 아까랑 동일하게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아침 저녁 하루 두 번 진행을 하는데 하루에 180회가 어떻게 나오게 되는 거냐면은, 비복근 운동을 한 번에 15회 3세트를 하시게 되면 이제 45회가 되는 거죠. 마찬가지. 그러면 한 번에 90회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하루에 두 번 하니까 180회를 하게 되는 거고, 이거를 하루도 쉬지 않고 12주 동안 진행하는 프로그램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선생님들이 오늘 강의에서 좀 얻어가셨으면 하는 내용은 뭐냐면은, 우리가 저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이런 연구된 기반이 아닌 개인 어떤 경험으로 하게 되다 보면 사실은 어떤 신경근 조절이나 좋은 움직임 조절, 그리고 운동 부하 같은 경우에도 개인의 경험에 굉장히 의존하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게 객관적이지 않은 지표를 가지고 훈련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이 재활을 하는 사람들의 치료한 운동 프로그램의 부하 수준, 빈도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시는 것도 현장에 활용하시는 데 굉장히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좀 너무 약하게 시켰구나 옛날에, 이런 생각이 또 많이 들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요 연구인데, 이거는 이제 그 알프레드슨 힐 드랍 운동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5년 동안 추적을 하면서 관찰한 연구예요. 5년 동안 본 거예요. 어떻게 진행을 한 거냐면은, 이 알프레드슨 운동 프로그램을
이제 그 두 그룹으로 나눠서 진행을 한 건데, 일단 두 그룹 모두 3개월 동안 아까 말씀드렸던 프로그램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는 각자 알아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A그룹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이제 다른 치료를 뭐 이렇게 하는 걸 권하지 않았고, 그 B그룹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권했습니다. 근데 이 나눠진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단은 B그룹 같은 경우에는 알프레드슨 운동만으로 중간 과정상에 충분히 효과가 없었고, A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 운동만으로도 중간 과정상에 그렇게 문제가 심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3개월이 끝나고 나서는 뭐 너희들이 이제 알아서 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치료 알프레드슨 운동을 3개월 했을 때 큰 반응이 없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그런 치료적인 프로그램, 뭐 충격표를 한다거나 주사를 맞는다거나 그런 걸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미나게도 이 5년 뒤에 이제 살펴봤더니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좋아진 기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어요. 21.4%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이제 처음에 좋은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3개월 동안만 했는데 좋은 반응을 보였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 위에 어떤 운동을 했는지는 몰라요. 그런 걸 권고한 것도 아니고 이런 운동을 했을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러한 상태인데, 이때 이런 운동을 했는데 5년 뒤에 봤더니 56.7%가 통증이 굉장히 많이 개선이 돼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중요한 건 뭐냐면은 지금 이 프로그램을 줬을 때 3개월 동안 이제 반응을 봤잖아요. 근데 이때 운동에 긍정적인 반응이 없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치료를 받아도 사실상 그렇게 큰 효과가 없을 수 있다라는 것을 이제 시사하는 내용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초기 3개월 동안에 이 프로그램을 줬는데 반응이 너무 더디다 라고 한다면 굉장히 난치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 운동을 한다고 모두 다 좋아지는 게 아니구나 라는 것도 생각을 할 수가 있고, 또 이제 이게 진행을 했는데 안 좋아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이제 데이터를 가지고 회원님과 또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치료나 이런 걸 병행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연구를 토대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운동에 성공을 하는 게 일단 첫 번째로 굉장히 중요하고, 그런데 성공하지 못하면 치료를 병행할 수 있는데, 사실상 여기 운동으로 해결을 못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결과가 크게 개선되지 않을 확률이 영구적으로는 높더라라고 이야기를 해주시고, 이 운동 프로그램뿐만이 아니라 다른 운동을 어떻게든 병행을 해서 더 좋게 만드는 게 중요하겠고, 이 운동 같은 경우에 사실상 엄청 디테일한 프로그램을 전체적인 관점에서 진행하진 않았죠. 그래서 선생님들 같은 경우에는 이 내용을 가지고 그러면 운동을 만약에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서 좋아지게 하겠다라고 한다면은 이 어떤 종아리에 대한 문제, 과부하에 대한 부분을 좀 전체적인 수준에서 잘 관리해 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그래도 조직 손상이 심한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좋아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이 거의 대부분의 그 효과를 보이고 많이 권장되긴 하지만 아픈 사람들이 모두 다 완벽하게 좋아지게 할 수는 없어요. 일단은 순정 상태가 완전히 깨졌잖아요. 조직 손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아무래도 엄청나게 안 좋아지시는 분들도 그 수준에 따라서 당연히 있겠죠. 네, 그런 기준을 삼는 데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런 내용을 기반으로 나왔던 운동들이 이제 그 신장성 과부하 운동, 그리고 이제 무거운 부하를 추가하는 그런 운동들이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센트릭 트레이닝 프로토콜은 주로 이제 아킬레스 건병증 치료를 위해 사용되는 전통적인 부하 기반 운동 요법. 아까 이제 그런 것들이랑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지금 내용 보시게 되면 똑같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연구들마다 뭐 이제 등척성 수축을 추가한다거나 조금씩 달라요. 근데 중요한 거는 편심성 수축을 메인으로 운동 프로그램을 구성한다는 거는 동일합니다. 자, 그래서 아래도 사실 같은 내용이고요. 그리고 건강한 쪽 같은 경우에는 따로 운동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훈련 부하 및 반복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마찬가지로 반복 횟수는 이센트릭 트레이닝에서도 15회를 진행을 하고요. 3세트 마찬가지. 세트 사이 휴식 시간은 2분으로 진행을 하고요. 템포 같은 경우에는 편심성 수축을 3초 동안 진행을 합니다. 최대 가동 범위로. 그리고 부하 같은 경우에는 점진적으로 증가를 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가정용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래서 가방에 책을 넣는 방식으로 부하를 점점 증가시켜서 운동을 수행하게 합니다. 그리고 훈련 빈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2번 마찬가지로 진행을 하고 매일 주 7회 진행하고 12주간 진행하는 거예요. 알프레드슨이랑 똑같죠. 여기에 약간의 이제 그 프로그램이 하나 더 들어가냐 빠지나 그런 차이만 있고요. 자, 근데 기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은 통증을 허용하는 수준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10점 만점 기준 중에서 4에서 5 정도까지 통증은 허용하면서 진행을 합니다. 선생님들이 이 통증에 대한 기준을 허용할 때 그동안 뭐 어떤 사람은 2, 어떤 사람은 3, 어떤 사람은 빵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는데, 이 아킬레스 건염이라고 하는 틀의 연구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일단은 10에 4점에서 5점 정도라고 한다면은 통증을 참으면서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조절 기준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다음 훈련 세션까지 통증이 사라져야지 그 부하가 적당했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만약에 통증이 가라앉지 않으면 프로그램 부하를 낮추거나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활동 수준을 좀 조절하도록 권고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런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도 효과가 좋은 방법으로 입증이 되어 있고요. 여러 연구에서. 그리고 이제 그 건염이나 조직에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 거기 혈관이나 신경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프로그램을 토대로 해서 힘줄 두께가 감소하고 신생혈관이 또 감소가 된 게 관찰이 됐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운동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은 주당 308분이 소요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 소요가 좀 긴 편이다라는 단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 이제 헤비 슬로우 레지스턴스 트레이닝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편심성 수축에 집중한 프로그램이 맞는데 일단 빈도가 적어요. 주 3회 진행을 하고 총 12주간 진행하는 저빈도 훈련인데 일단은 고중량을 사용한다는 게 다르죠. 그리고 이거는 피트니스 프로 그 장비들을 조금 활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장비를 활용하냐면 이렇게 앉아서 하는 카프레이즈 많이 없어요. 요즘 들어 특히나 좀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레그 프레스 머신 이렇게 더 누워서 하는 것도 있고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레그 프레스 머신은 되게 다양하게 많이 구비되어 있죠. 그리고 바벨을 어깨에 메고 하는 힐 레이즈 디스크 위에 서서 한마디로 바닥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편심성 수축을 못하기 때문에 이제 다리를 약간이라도 올려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무릎을 펴고 진행합니다. 무릎을 접고 하는 거는 여기 있잖아요. 가자미근, 비복근, 비복근. 자, 그래서 빈도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진행을 하고 그리고 총 기간 같은 경우에는 12주 동안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시간 세 가지 운동을 진행을 하면은 약 107분이 걸려요. 그 주 들어가는 시간이. 그래서 아까에 비해서 시간이 거의 3배 짧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비교한 연구거든요.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런 비교한 연구에서 선생님들이 훈련 프로그램이나 이런 얼만큼 빈도는 어떻게 이런 걸 진행하는지가 선생님들한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선생님들 앞으로 시켜야 되니까. 그런 걸 이제 보이려고 내용을 좀 정리를 한 거고 이 내용 같은 경우에는 이 센트릭 트레이닝이랑 헤비 슬로우 레지스턴스 프로그램을 비교한 연구에서 갖고 온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두 연구를 비교해 봤더니 효과는 둘 다 좋았어요. 그런데 이제 환자가 이 프로그램을 따라하는 수능도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간이 적게 들어가는 프로그램에서 훨씬 잘 수행했다. 빠지지 않고 잘 수행했다라고 하고 또 한 가지 또 나중에 설문 같은 걸 했더니 시간이 적어서인지 만족도가 더 높았습니다. 그렇지만 둘 다 운동 효과는 있었어요. 뭐가 더 우수하다라기보다는. 자, 그리고 이제 이 무겁게 하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주차별로 나눠지게 되고요. 주차가 지날수록 반복 횟수를 줄이고 중량은 늘려서 힘줄을 점진적으로 강화합니다. 일단 힘줄 강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신장성 수축과 고부하가 거의 요즘 메인으로 많이 작용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세트 수는 이제 3세트 15회 반복. 비교적 가벼운 용량으로 하고 2, 3주차 같은 경우에는 3회 이제 세트 수 3개 그리고 12회 반복. 12RM이라고 하는 거 다 알고 계시죠? 내가 한 번 들 수 있는 최대 무게를 1RM이라고 하는 거예요. 12RM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전심을 다해서 최고의 힘으로 도전을 했을 때 12번 딱 들 수 있는 무게다. 그게 12RM. 이러한 것들을 사실 측정을 할 수도 있고 내가 이제 드는 무게에 따라서 이제 공식으로 산출할 수 있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은 이제 하시면서 조금 이제 계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그런 간접 공식 같은 것도 있으니까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4, 5주차에는 세트 수를 4번 진행하는데 10RM으로 그리고 6에서 8주차에는 4세트 진행하는데 8RM으로 그리고 12주차, 9주차, 12주차에는 4세트 진행하는데 6RM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횟수는 여기 나와 있고요. 그리고 속도 및 휴식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겁게 하는 프로그램은 동심성 수축에도 이제 똑같은 시간을 할애를 합니다. 동심성 수축 3초, 그리고 편심성 수축 3초, 그리고 총 6초 동안 느리게 한 번의 반복을 완료합니다. 그리고 아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문제가 있는 발을 메인으로 했잖아요. 근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양발로 그냥 진행을 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세트 사이에는 2, 3분간 휴식을 하고요. 그리고 세 가지 운동 사이에는 5분 동안 휴식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세 가지 운동, 예를 들어서 아까 이런 운동을 했잖아요. A 운동을 했잖아요. 그럼 이걸 하고 나서 2, 3분 동안 휴식을 하고 그리고 다시 하고 총 3세트를 하고 나서 5분가량 쉬었다가 그 다음 운동하고 똑같이 하고 그 다음 운동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둘의 차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알프레드스, 뭐 이센트릭 트레이닝, 이런 계단 있는 턱 같은 걸 이용하는 거고 근데 이제 두 발로 올라가서 한 발로 내려오는 편집성 운동을 하는 거고요. 머신 운동 같은 경우 일단 두 발로 그냥 하는 운동입니다. 자, 여기에 정리된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은 일단은 훈련 시간이 이게 압도적으로 짧았죠. 시간 효율성이 높았고 308분, 107분 주당 할애 시간이요. 그리고 이제 근육 수축 방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알프레드스 운동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편심성 수축에만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이 무겁게 하는 운동 프로그램은 동심성, 편심성을 모두 진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양다리, 이건 싱글렉, 한 다리에 집중하는 거고 이거는 더블렉, 두 다리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건 배낭, 그리고 이건 머신 활용하게 되고 그리고 만족도 차이가 이렇게 난대요. 12주에 이제 알프레드스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 80%, 헤비웨이트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만족도가 100%였대요. 훈련 준수율이 또 되게 좋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또 요런 프로그램이 또 있는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제 통증을 모니터링하면서 매일 운동을 수행하고 증상이 허락하는 대로 플라이오메트릭 운동으로 넘어가는 게 특징이에요. 아까 같은 경우에는 플라이오메트릭이 없었죠. 이게 좀 다른 특징이고요.
그리고 통증에 대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바스라고 하는 거는 어떤 표 같은 걸 붙여놓고 저 그림 중에서 통증의 숫자 중에 몇이세요? 이렇게 하는 거고요. MPRS가 특히 저희가 일반적으로 많이 물어보는 게 이제 MPRS예요. 예를 들어서 회원님 지금 10이 최고 아픈 거면은 몇 점 정도 아프세요? 이렇게 구두로 물어보는 게 바스가 아닌 MPRS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기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있습니다. 1단계 같은 경우는 어떻게 진행하냐면 1에서 2주. 일단 상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든 하기가 좀 어려운 상태예요. 한 발 뒤꿈치 들기가 10회 수영이 어려울 때. 2주차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운동 시작 및 부상 통증 모니터링 모델을 이해하는 것. 이제 이분의 반응을 본다라고 하는 거고요. 운동 같은 거 빠르게 한번 살펴보면, 발을 그냥 가볍게 이제 하나하나 움직여주는 순환 운동. 두 발 뒤꿈치 들기, 바닥에서 3세트, 10에서 15회. 바닥에서 했어요, 바닥에서. 한 발 뒤꿈치 들기, 3세트 10회. 이것만 해도 솔직히 저희가 여기는 선생님들이 하는 운동보다 양이 많죠. 그래서 이 양에 대한 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물론 이제 이 사람들이 보통 이제 동양인에 대한 연구는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좀 많이 해야 된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가자미군 운동, 앉아서 뒤꿈치 들기, 3세트 10회. 그리고 원심성 뒤꿈치 들기, 바닥에 서서 3세트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 2에서 5주 동안 진행을 하는데, 상태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뻣뻣하고 뒤꿈치 들기 시 통증, 운동 시 통증. 아무래도 평상시 통증은 조금 떨어져 있는 상태고요. 목표 같은 경우에는 근력 강화를 이제 시작을 하는 거라고 합니다. 이 말은 솔직히 뭐 번역기를 돌린 거긴 하지만 이것도 근력 강화니까 사실 잘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일단 운동을 살펴보게 되면 두 발 뒤꿈치 들기, 계단 끝에 서서 아무래도 원심성 수축이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한 발 뒤꿈치 들기, 계단 끝에 서서 앉아서 뒤꿈치 들기 이만큼 진행하고요. 그리고 원심성 뒤꿈치 들기, 계단 끝에 서서 3세트 15회. 그리고 빠른 반동 뒤꿈치 들기가 이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그냥 바운싱 하는 이런 거 있죠. 그걸 3세트 20회를 진행한다라고 합니다. 요거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요거는 그냥 계단에서 하긴 하는데 원심성 수축을 하지 않는 것 같네요, 보니까. 뒤에서 원심성 수축하는 게 따로 하나가 나온 걸 보니까 그냥 이제 수평까지만 내려오는 것 같아요. 논문에 막 그렇게 자세하게 언급하지는 않았어요. 자, 그리고 이제 이 프로그램의 특징 같은 경우에는 아까와 같은 무게에 대한 기준이 없습니다. 그리고 통증 기반으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운동과 조절 및 다음 단계로의 진행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회원님 얼마나 아프세요? 라는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결정을 하게 됩니다. 추가 중량 같은 경우에는 3단계부터 이제 진행을 하는데 환자가 스스로 부하를 정하고 점진적으로 늘어가는 방식으로 하는데 스스로 정하게 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고요. 자, 운동을 허용하는 기준 같은 경우에는 10에서 4점 이하, 10점 만점에 4점 이하일 때 이제 운동을 계속해도 되고 이 범위 내에서 이제 부하를 증가시켜 나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멈춰야 되는 기준은 통증이 5 이상이거나 24시간 동안 통증이 증가하면 부하를 이제 줄여야 되고요. 달리기를 시작을 하는 기준은 일상생활 통증이 10점 만점에 이제 2점 이하일 때 달리기를 시작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렇게 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회원님들이 언제 무엇을 시킬지를 정하는데 또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3단계 운동 살펴보게 되면 3에서 12주 필요시 연장을 할 수가 있고 2단계 운동을 이제 문제없이 수행을 한다. 그리고 힘줄에 통증이 없다. 2단계의 목표 같은 경우에는 더 무거운 근력, 달리기 또는 점프를 시작하는 것. 그래서 운동을 살펴봤더니 무거운 바로 수행을 무게를 추가하기 시작했고 한 발 뒤꿈치 들기 마찬가지로 진행을 했고요. 앉아서 뒤꿈치 들기 마찬가지로. 그리고 원심성 들기에 중량을 추가하기 시작했어요. 계단에서 할 때. 그리고 빠른 반동 뒤꿈치 들기 마찬가지로 진행했고요.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조금씩 시작을 하고 4단계로 진행이 되는 거는 12주에서 6개월 정도 필요시 연장할 수 있는데 증상이 이제 최소화된 상태에서 이제 하는 거고요. 매일은 아니지만 가끔 뻣뻣하대요. 그리고 어려움 없이 스포츠를 이제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다. 이때 목표 같은 경우에는 더 무거운 근력, 그리고 이 훈련량을 유지하는 것, 그리고 달리기 또는 점프에 대한 훈련들을 하는 것. 그래서 운동 수행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부하를 계속 올려나가고 한 발 뒤꿈치 들기, 그리고 한 발 뒤꿈치 들기에서 이제 원심성 훈련을 하는 것, 그리고 빠른 반동 뒤꿈치 들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저희가 알아야 되는 건 이러한 기준으로 다음 단계를 넘어갔구나라는 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딱 하나의 프로토콜을 쓴다기보다는 뭐 이러한 기준들이 있고 나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또 이제 부정적인 부분을 참고해서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나왔는데 이런 통증 증상에만 의존하는 것과 달리 객관적인 근력 및 가능성 근력 목표를 달성하면 다음 단계를 넘어가는 그런 훈련을 이야기를 합니다. 영어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이렇게 나와 있고 프로그램을 이제 한글로 번역해 돌려서 보게 되면 일단은 레벨 1에 이제 들어가려면 카프레이즈 통증이 5점이 일단은 언더가 돼야 됩니다. 싱글레그. 싱글레그 통증을 하는데 막 5점 이상 아프대요. 그럼 못한다. 아니다. 5점 이상이면 일단 여기 수준에 속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그리고 키네틱 체인 운동을 하는데 박스 스쿼트 운동을 3세트 8회. 근데 무게 같은 경우에는 10RM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스텝 박스를 진행을 하는데 이것도 뭐 10RM이에요. 그리고 3세트 8회. 스텝 업. 스텝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리고 종아리 등 척성 운동으로 종아리 운동을 시작합니다. 매일 진행하는 거고 45초 홀드를 5세트. 그리고 무게 같은 경우에는 60%. 근데 이거는 제가 이 번역기 돌려 그냥 갖고 오긴 했는데 정확하게 저 기준이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60세트 RM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요. 그냥 60초 또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요 정도 기준이다 라는 걸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리고 이제 레벨2 입장 기준 같은 경우에는 싱글 레그로 카프레이즈 통증이 5점 언더가 됐을 때 이제 레벨2로 입장하게 되시고요. 운동 같은 경우에는 여기 5월로 되어 있는 거는 이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프론트 스쿼트, 데드리프트, 스텝업, 수프리 스쿼트 중에 하나만 하면 된다는 건데, 무게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10RM 기준으로 진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이제 보통 운동은 다 8회, 3에서 4세트 진행을 하게 됩니다. 종아리 근력 같은 경우에는 주 3회 진행을 하는데, 싱글 레그 카프레이즈를 진행을 하고 10RM으로 진행을 합니다. 10번 들면 이제 힘들어서 못, 이제 힘든 정도의 수준의 강도를 정하시면 되고, 근데 10번을 하는 게 아니고 8번만 진행을 하시는 거고요. 4세트 진행을 합니다. 아령 들고 맨발로 시작하고, 특히나 이제 첫 번째 MTP 조인트의 정렬을 잘 맞춰주고, 뒤꿈치가 수직적으로 이제 그 안 좋은 방향으로 외번되지 않게끔 잘 조절하면서 해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시티드 싱글레그 카프레이즈를 진행을 하는데 12RM으로 진행을 하고요. 근데 막상 횟수는 10회, 4세트 진행을 합니다. 이건 일단 머신이 있으면 편해요. 무릎에 무게를 올리는 게 사실상 그 자체만으로 좀 정말 많이 올려야 돼서 좀 부담스럽긴 하거든요. 시각적으로 조금 이제 삭막해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입장 기준 3 같은 경우에는 싱글헤드 카프레이즈 통증이 이제 4 언더가 되면 진행을 하고, 마찬가지로 이런 운동들을 진행을 하는데 무게가 올라갔네요. 8RM 기준으로 올라갔어요. 아까는 10RM 기준이었는데 지금 이제 8RM 기준으로 올라갔고요. 종아리 근력 같은 경우에는 싱글레그 카프레이즈 10RM 기준이고 8번 4세트 하시고, 스미스 머신이나 바벨로 진행한다. 그리고 체중의 70% 이상의 부하로 진행한다. 그리고 시티드 싱글레그 카프레이즈 같은 경우에는 12RM 뭐 10회 4세트. 목표는 체중의 90% 이상. 여기서부터 러닝이 들어가기 러닝 드릴들 같은 게 들어가게 되는데, 앵클링, 뭐 마치, 에이스킵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이제 뭐 제자리에서 이제 발목 움직임 같은 거 연습하는 거 있고요. 제자리 걷기 같은 거 하면서, 뭐 제자리 뛰기 같은 거 하면서 스텝 연습 같은 그런 것들을, 러닝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근데 링크가 있지만 눌러도 이상해서 안 보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자, 그리고 이제 레벨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입장 기준이 싱글레즈 카프레이즈 통증이 5점 이하고요. 그리고 두발 점프가 호핑이 10회가 스윙이 가능하다. 그리고 등척성의 힘의 비대칭이 10% 언더일 때 4단계로 진행을 하게 되고, 이러한 운동들 한 가지 정해서 주 2회 동안 진행하시고요. 마찬가지로 여기까지는 또 8RM입니다. 무거워요. 8RM은 여자분들이 아마 들어본 적 없는 무거운 무게일 거예요. 8RM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8변을 있는 힘을 다 써가지고 딱 8번 들 수 있는 무게는 여자분들이 거의 경험해 본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거운 무게다라고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이런 것에 관심이 좀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웨이트를 좀 드는 훈련을 하시는 게 좋아요. 맨몸만으로는 사실 좀 부족한 게 좀 많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종아리 근력 같은 경우에는 싱글레그 카프레이즈를 진행을 하는데 마찬가지 CRM으로 진행하고, 목표는 체중의 이제 80% 이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래요. 그리고 시티드 카프레이즈는 체중의 110%로 진행을 하는 걸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반응성 훈련 프로그램이 진행을 하는데 더블레그 리액티브 스트렝스 훈련을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포고 흡수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제자리 뛰기 같은 걸 얘기를 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나가면서 제자리 뛰기 하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기술들 같은 게 있는데 마찬가지로 러닝 드릴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레벨 5 같은 경우는 입장 기준이 이제 싱글레그 호핑을 했을 때 4점 이하의 통증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기준을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퇴장 기준이라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없고 기계로 이제 측정을 하는 건데, 리액티브 스트렝스 지수가 비대칭이 10%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뭐 이 단계를 넘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아래에 적어놨는데, RSI 같은 경우에는 점프 높이를 지면 접촉 시간으로 나눈 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요 아래 4가지 운동 중에서 주 2회, 근데 7RM으로 무게가 올라갔죠. 그리고 개수는 5회 3세트고, 종아리 근력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진행하는, 요런, 이 물결 같은 경우에는 추가 그냥 정보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싱글레그 카프레이즈를 하는데 10RM으로 진행을 하고, 그리고 시티드 카프레이즈 마찬가지로 진행하고, 그리고 이제 드롭 점프, 두 발 반응성 훈련을 진행을 하는데 플라이오메트릭 훈련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20에서 30cm의 박스에서 이제 4번 훈련을 하는 건데, 착지를 했을 때 무릎 굽힘을 최소화하고 다시 뛰어 오르는 걸 얘기를 해요. 이때 바닥에 발이 오래 남아있으면 안 되고 바로 튀어 올라가서 점프를 해야 됩니다. 떨어지고 바로 올라가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떨어지고 최대한 높게 뛰는 거. 근데 바닥에 접촉 시간이 최대한 짧게. 그리고 싱글레그 반응성 능력 훈련을 또 진행을 하는데, 싱글레그 제자리 포고 홉스, 그리고 전방으로 한 발로 하는 포고 홉스. 아까 같은 경우에는 두 발로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하는 유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이런 운동을 7RM으로 진행을 하라고 하고요. 종아리 근력 프로그램 주 2회 동안 진행을 하는데, 싱글레그 카프레이즈 등척성 뭐 이렇게 4초에서 5초 홀드 8회 4세트 이렇게 진행을 하는데, 이제 이런 웨이트 머신을 활용을 하고 두 발로 올라가서 한 발로 버티는데 체중의 140% 이상의 부하를 줘라. 굉장히 무겁죠. 예를 들면 제가 70kg 초반 정도니까 그러면은 뭐 거의 한 100kg 정도로 하는 거죠. 남자분들은 조금 그런 걸 즐기는데 여자분들은 굉장히 좀 두려워합니다.
또 근데 재미나게도 이런 문제를 갖고 있는 분 보통 여자분들이 많고. 근데 운동 부하가 충분히 좀 올라가야 된다는 걸 좀 명확히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리고 이 드롭 점프 반응성 능력 같은 경우에는 이제 2, 30cm 박스에서 뛰어내렸다가 다시 뛰어 올라가는 거. 그런 거 이제 5회 4세트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싱글레그 반응성 훈련도 아까 했던 거. 이제 제자리 싱글레그 12회씩 4세트, 앞으로 가면서 싱글레그 12회 4세트를 진행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같은 게 좀 들어갔네요. 자, 그래서 오늘 이 아킬레스건 문제가 있는 사람들, 또는 제가 채팅방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발목 3대 질환인 무지의 반증, 족저근막염, 그리고 아킬레스 건염, 이 3대 질환에 모두 다 속하는 이제 지표가 뭐냐면 엎침 증후군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이런 훈련이 필요해요. 예방차에도. 근데 우리가 발목에 대한 훈련이 굉장히 약하고 빈도가, 그리고 이제 볼륨이 굉장히 좀, 그리고 너무 이제 양이 전체적으로 너무 적어요. 저희가 하는 양이. 그래서 어떤 발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을 외제근 훈련을 할 때, 내가 할 시간이 없고 프로그램에 지장이 있으면 가정 프로그램이라도 줘야 됩니다. 아까 가정 프로그램 알프레드스 나왔잖아요. 근데 그걸 하는 빈도가 생각보다 많죠.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토대로, 내가 기존 했던 운동 강도가, 어땠구나라는 그 지표로서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이따가 이제 오늘 강의도 이제 채팅방에 강의 후기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강의안 보내드리고, 이따 링크 같은 거 눌러보시면 확인이 되거든요. 영상 같은 것도 좀 확인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강의도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또 한 주간 잘 보내시고, 그리고 이제 발강의 들었던 분 중에 어드밴스 신청하실 건데 아직 말씀 안 하신 분 있으시면은 말씀해 주시면 제가 날짜 잡아보도록 할게요. 현재까지 지금 4분만 말씀을 해주신 것 같거든요. 네, 그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감사합니다.